분양도 안 되죠. 기존 아파트도 비싸죠. 그럼 수요자들은 어떡합니까? 서울에 빌라를 매입을 하거나 혹은 경기도 외곽 쪽에 아파트를 금액에 맞게끔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은 금액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것들, 진짜 와 말도 안 되라는 수준의 물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날도 좀 따뜻해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그 추운 겨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좀 올라가는 그 형태로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플러스로 반전을 했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여전히 적단 말이에요. 뭐 한 달에 예전에 7, 8천 건 평균 됐고 잘 나갈 때 10,000건 이상 됐었으나 지금은 뭐 올라간 게 한 3천 건, 뭐 그렇지 않으면 2천, 3천 건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 한다라는 것이 거의 저로서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제 좀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빌라 시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투자에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강남 사업장도 돈맥경하다. 2, 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올 것,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4월 4일자 한국경제였나요? 그 기사인데, 예, 그렇죠. 돈맥경화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 돈이 돌질 않고 그야말로 경제가 좀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바람에 제가 아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이 움직이지 않아서 뭐 결국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는 뜻은 공급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난을 2, 3년 뒤에 어떻게 감당하겠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형태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줄어드는 주택 인허가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23년 12월에 94,000이던 게 올해 1월에 급감을 했죠. 25,800이고 2월달은 22,900으로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F, 요즘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게 업로드 되는 게 총선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PF가 터질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제 기사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21년도에 20조 4천억이었다가 22년도에 17조 4천억으로 줄고 23년도에는 5조 3천억으로 급감을 합니다. 이게 PF 대출의 순중 규모니까 대출 잔액 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조금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은 우리가 뭐 GDP라든가 경제 성장률 상승할 때 뭐 20% 갔다가 그다음 17% 갔다가 5% 됐는데 여전히 플러스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PF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그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밸런스가 안 맞춰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선제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좀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자금을 조달한 신규 브릿지로는 서울 송수동 크래프톤 타운 업무시설 개발 사업 한 건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크래프톤이 80%를 선임차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브릿지 영어로 이제 다리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단기 차입을 하는 겁니다. 급하게 단기 차입으로 브릿지론을 빌려와서 뭔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브릿지론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브릿지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빌리는 단기 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고금리죠. 엄청나게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금리를 짧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PF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대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사업성 여부라든가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그 채권자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에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출 해줘도 우리가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한 다음에 대출해주는 구조인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프로젝트의 사업성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될 사람,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 법인이 그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파트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굉장히 우량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이거 우량 아파트니까 우리가 적절한 금액 대출해주고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회수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LTV를 보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소유주 너는 지금 돈을 꼬박꼬박 잘 갚을 수 있니? 라는 DTI라든가 DSI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PF도 똑같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L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DTI, 그거를 네가 잘 갚을 수 있는 우량 그 채무자냐?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이라는 거는 뭐 게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그쪽 게임 관련 회사인데 여기 성수동에 땅을 이 땅을 구입했는데 얘네가 7필진가를 구입하면서 물론 이제 컨소시엄 미래에셋이라든가 컨소시엄도 했지만 거의 1조가 넘게 1조 2천억 원 가까이를 매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자금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어떤 그 채무자로서 탄탄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브릿지론이 나온 거고 이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건설사가 올해 새로 추진한 주택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B아파트 가운데 PF가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요즘 PF 시장 뭐 안 좋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PF 시장만 놓고 봐도 예년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반토막이 났다만 하더라도 거의 박살 났다.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업계에선 총선 후 시행사의 줄부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4월달 넘어서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올해 초부터 4월달 총선 이후에 PF 빵빵빵 터진다는 얘기가 이 업계에서는 아름아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분도 나 얼마 이렇게 1,500억 정도 이번에 막지 못해서 4월달에 터질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오피셜하게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총선 이후에 터진다라는 것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PF 쪽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914건이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56건의 공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914건이나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힘든 어떤 그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공매 물건의 낙찰 비율이 1.5% 수준입니다. 불과 14건, 914건 중에 14건, 900건은 낙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수치입니다. 낙찰 비율이 15%도 아니 15%도 미칠 것 같은데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MPL 쪽이라든가 이 부실채권, MPL 쪽 관련한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물건이 나왔다. 근데 와, 이 물건도 나왔나? 굉장히 그 유명한 것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뭐 고급 주거 단지를 지으려고 해서 땅도 있고 저도 익히 들었었던 땅들이 공매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그 PF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들, 이게 또 실제로 보도가 되면은 더 많은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PF 사태, 시공사들의 줄도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투자에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연하게 코로나가 왔을 때는 야, 코로나 오니까 이거 뭐 경제 생활이 안 되고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게 가격이 오르겠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영향을 받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반대였죠. 그 시기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PF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PF가 그 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들이나 시행사가 망해 나가는 현상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시공사 무슨 회사에 좀 다니는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말고 그냥 순수한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공사가 망하고 PF가 안 일어나는 게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한테는 호재냐 악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호재가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머니투데이 쪽 그 강연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100%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PF가 일으켜지지 않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시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은 뭡니까? 제가 앞선 첫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요도 위축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6개월, 1년 동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나 적어도 6개월, 1년 후부터는 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사실 서울 한정.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이 가장 시급하니까요. 적어도 내년부터는 가격은 오를 것이다. 서울은 무조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자, 첫 번째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느냐 보게 되면 저금리와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이건 지난 수년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코로나 시점 다 포함해서요. 그러다가 21년 하반기에 기점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단순히 상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상승에다가 빨간 폰을 칠한 것이 아니고요. 빠르게 큰 폭으로 여기다가 그 방점을 찍었잖아요. 금리가 인상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역대급으로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역대급이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올타임 하이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금리 인상기가 이번이었습니다. 우리 15년 전쯤에 금융위기 때도 이거보다도 한참 속도가 늦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측하셨던 분이 거의 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해서 코인, 주식, 부동산 등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투자 상품들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2년간 보였었고요. 기존에 공급된 시중 유동자금은 시중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러나 서서히 안정권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왜? 고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니까. 근데 뭐 요즘엔 다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많이 올랐다가 좀 서서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마감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수요가 좀 축소됐고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 그러니까 수요가 좀 위축된 상태에서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올라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마저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축소됐으나 공급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인 거고요. 이 양방의 어떤 그 크기를 봤을 때 특정 지역은 수요가 줄고 기존의 공급량이 해소가 다 안 된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국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급이 한참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더라도 공급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만한 채비,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공급이 위축된 것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PF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어지는 게 없죠. 아까 이렇게 기사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곽 지역이 아니고요.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용산구, 한강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핵심 지역에서 공매가 유찰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브릿지존만 연장, 이 결국은 뭡니까? PF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핵심지 외에 다른 곳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공급이 크게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급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년 대비 22%, 23%밖에 되질 않아요. 매우 심각하죠. 문제는 앞으로도 공급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재개발, 재건축 역시 공사비 급등, 가격 정체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원재료 값은 올라갔는데 최종 소비자가는 그대로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즉 원가가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멈춰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면 서울은 공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급하죠.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 완화를 해줍니다. PF 지원해주겠다, 110 대책으로 이것저것 수요 진작책을 만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일환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 중입니다.
분상제 같은 거 웬만한 지역 다 지금 해지가 됐고, 안전진단 간소화하는 내용들, 제초한 비용을 축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축소,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것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경제성을 살려주려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그나마 가격 방어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증액했다는 것은 강남도 올랐고 용산도 올랐고 서초도 올랐습니다만 저 밑에 있는 지방의 땅끝 마을도 똑같이 공사비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틀린데 똑같이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지역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가격을 방어 중이지만 그 외 지역은 지금 굉장히 가격이 고전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고착화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초유양극화 현상을 발생할 것이고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지역만 좀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될 지역만 공급해서는 서울의 주택 부족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지역만, 여기 좋은 지역만 공급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죠? 예, 이거 조족 지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서울인데, 외곽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딸 것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도 증가시켜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기부채납 같은 건 비율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거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긴 텀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은 심각한 문제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 풀어줬어. 안전진단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줬고, 뭐 이것도 해줬어. 근데 왜 안 해? 했더니 그래도 안 남아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 사라지고 중층 주거지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그 먹을 게 별로 없은 것만으로도 하려고 그랬지만 공사비도 다 뺏어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라도 완성 후에 가격이라도 올라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은 떨어졌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 거 풀어줘서 원가 비용에서 니네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최종 판매 가격, 분양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재건축 공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이 뜻은 뭐냐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되니까 저금리 기조의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존 아파트, 그게 준신축급, 신축급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안 만들어집니다. 70층 지을 수 있는 거 50층으로 짓고, 50층 지을 수 있는 거 40층으로 짓고, 49층 지을 수 있는 걸 35층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공사비가 수천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비가 이렇게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높은 그 층수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높은 층수들, 50층 넘어가는 것들 있죠? 뭐 타워팰리스가 됐건, 뭐 아이파크가 됐건, 아니면 뭐 체리투스가 됐건, 뭐 하이페리온이 됐건, 이러한 고층 아파트들은 당연히 시소하는 가치를 갖고 있겠죠. 특히나 50층 넘어가는 층수에 있는 것들은 시소성 프리미엄이 더 붙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됨으로써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 시소성으로.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됨과 더불어 된다 하더라도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소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투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서울의 공급만큼의 그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파트가 서울에서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수요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이미 상승했죠. 신규도 뭐 안 나오고 분양도 이제 잘 되겠습니까? 분양 안 되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쌀 수가 없는데, 원가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청약을 통해서 뭔가 싼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분양가 상한제 그거 뭐 수백 대에 그걸 당첨하길 기다릴 겁니까? 심지어 그 분양가 상한제마저도 이제는 못합니다. 예전에 공사비가 쌌을 때는 야 많이 받을 거 적게 받았지만 지금 적게 받아, 분양가 상한제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손해예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상제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청약 이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양도 안 되죠. 기존 아파트도 비싸죠. 그럼 수요자들은 어떡합니까? 서울에 빌라를 매입을 하거나 혹은 경기도 외곽 쪽에 아파트를 금액에 맞게끔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은 금액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도 뭐 2호선 라인이나 한강변 라인이나 뭐 이런 데들만 되는 상황, 즉 서울 외곽도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가겠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별로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정보가 대중화가 된다면 경기 외곽의 아파트보다는 저는 서울에 빌라를 매입할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히나 B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보셨죠? 4분의 1 토막 난 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 서울의 빌라 가격은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신통이니 뭐 역세권 시프트니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것들은 논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 외에도 어떤 정비구역이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슈를 떠나서 서울의 빌라 가격은 앞으로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가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현상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외곽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를 막고 서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정책 완화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서울의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인구의 구조도 그렇고,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겠습니까? 서울이 소멸되겠습니까? 질문도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그 관공서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삶이 불편해지게 되니까 인구가 있는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의 이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이동된 지역, 전출된 지역은 뭐 소멸되는 거고 전입된 지역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다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서라도 경제성을 맞춰줘. 그래야지만 재건축을 하니까 이런 수익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럴 경우 수요자는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서울의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죠. 지방으로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서울 외곽만 해도 위험한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소득에 맞게끔 서울에 있는 빌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를 고려하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서울의 빌라를 선택할 수요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외곽은 앞으로 좀 답이 별로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빌라 쪽이 결국은 더 전망이 높겠구나,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것들보다는, 이런 생각이 정보의 대중화가 되게 되면서 서울의 빌라 쪽을 선택할 수요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빌라는 개발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토지 가격의 상승,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은 또 올라 있고 공사비는 굉장히 많이 증액된 상태에서 그렇게 원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가만 받아도 가격이 이만큼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건축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격이 최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절한 매수 타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이렇게 싼가? 이렇게 싸도 되나? 싶을 정도의 물건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건축주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뭐 6억을 손해봐요, 8억을 손해봐요. 이거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분석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실제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과 대충의 금융비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손해보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정상 지금 당장 버티지 못하고 지금 뭐 이자 맞고 뭐 하느라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저한테도 의뢰 들어온 게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들, 진짜 말도 안 되라는 수준의 물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서울 빌라 시장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빌라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 빌라 절대 구입 못합니다. 아파트는 언감생심인 지 오래됐고 빌라 역시 여러분들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한절기 감기 너무 심합니다.